투자는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느냐? 투자는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요즘 금리 얼마 안 주잖아요. 이자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축 좀 적게 하고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소비 성향이 높은 구조로 있다면은 투자나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폭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25%, 국민 총생산이 마이너스 25%, 물가가 39%. 루스벨트 대통령님, 정부가 무조건 돈을 쓰십시오. 그게 케인즈의 처방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딱 나자마자 미국에서 취한 정책이 뭐였느냐? 금리 제로, 정부 지출 확대. 그러면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를 살리려면은 총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제 이야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일생 중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제목을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돈이 문제로다. 여러분 지갑에 얼마쯤 들어있어요? 비밀이에요. 요즘엔 플라스틱 머니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얼마 들어있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항상 문제로다. 제가 처음에 우리 경제학 1강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왜 경제 활동을 하느냐? 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어 하느냐? 왜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느냐?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신문에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못 사는 나라, 작은 나라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반드시 물질하고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그 물질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물질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돈이 문제로다.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돈하고 같은 동의어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돈을 문자를 써서 경제학 수업 시간에는요, 돈이라고 잘 안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말하려고 돈이 문제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경제학 특강에 들어오셨으면 앞으로는 돈이라는 천박한 표현을 쓰시지 마시고요. 문자를 쓰셔야 돼요. 통화. 얼마나 멋있습니까? 통화. 통화가 문제로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통화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여 만에 1,1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월 시중 통화량 증가율이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물가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통화와 유동성 동향을 보면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 통화 M2 평균 잔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증가한 1,76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판단인데요. 돈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죠. 통화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런 뉴스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어나운서의 말 속에도 전문 용어가 들어있었어요. M2, 광의 통화. 이거 캐치하신 분은, 들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런 뉴스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에요.
밀턴 프리드만이 한 명언, 돈이 문제로다. 이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 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Money matters. 돈이 항상 모든 걸 결정한다. 경제학자 중에서는 통화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정책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통화정책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정부가 money, M을 가지고 모든 경제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통화가 중요합니다. 자,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통화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이 돈 대신 통화라는 말을 쓰시라고 그랬고 한 단계 조금 더 문자를 쓰시려면 M1, M2를 쓰세요. 어나운서들도 이제 그거 쓰니까 보통 용어가 됐어요. 야, 이제 M1, M2. 나는 M1이 좀 필요해. 나는 M2도 괜찮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인문학 특강 들었잖아. 이렇게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자, M1은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예요. 가장 협의의 통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러분 지갑에 있는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구불 예금은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나 이 돈 찾겠어 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금,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전문 용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에서 유동성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동성. 경제학에서 유동성은 쉽게 풀이한다면은 현금화의 정도예요. 얼마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뭐예요? 바로 신사임당하고 세종대왕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돈으로 쓰는 거예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도 많이 있어요. 어느 기업은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모자라서 부도가 났다. 부동산은 많은데 안 팔리면 유동성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주식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가격에 팔을 때 안 팔릴 때도 있죠. 따라서 현금보다는 유동성이 낮습니다. 유동성.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하고 저축성 예금을 비교하면은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약간 떨어져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정기 예금 언제 있고 뭐 이렇게 제한이 있고 보험도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도 언제든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을 이제 문자를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유동성을 얼마나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서 통화의 범위를 자꾸 넓혀갑니다. M1은 유동성이 제일 높은 것들이 모아진 거예요. M2는 M1에다가 조금 더 보탠 거예요. 저축성 예금, 또 뭐 MMF, 머니 마켓 펀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은행에 가면은 조금 이자율을 더 주지만 약간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해서 M2라고 합니다. M3, 뭐 M4 쭉 나가는데 이게 나가면 나갈수록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흔히 M1, M2까지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M2를 우리가 통화 중에서도 가장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화이고 전체를 합했다. 이런 의미에서 총통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M1은 통화고 M2는 총통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그럼 이 돈이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경제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요 공급을 항상 따지지 않아요. 재화와 용역은 기업이 공급해요. 그렇죠? 그런데 통화는 누가 공급하느냐? 통화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통화도 공급하고 은행의 은행이에요. 일반 은행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중앙은행에서 공급을 해줘요. 통화량을. 은행이 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이자율을 결정해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미국의 경우에는 FRB, 요즘에는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FRB가 미국의 흔히 약자를 Fed라고도 합니다. FED. FRB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거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최근에도 FRB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금리를 미국이 9월 달에 인상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세계 증권시장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알려지면은 주가가 그날 폭락하는 거예요. 전 세계 주가가. 이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중앙은행, 한국은행 내에 있어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그 금리를 결정하면은 여러 가지 경제 부문에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해 줄 수가 있고 실제로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지만은 조폐공사에서 찍은 돈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나와야만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데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냐, 긴축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통화를 공급할 때는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냥 한국은행 오라고 그래서 줄 서서 나눠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현실하고 가까운 얘기입니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할 때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 머릿속에 은행 창구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내주면은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창구에서 돈이 나가면은 시중에 통화가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국은행 통화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냥 번호표 가지고 선착순으로 나눠주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많은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유가증권을 매입을 해요. 채권. 정부가 지출하는데 세금이 모자라면 채권을 발행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그 채권은 여러분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거는 이미 한국은행에서 바깥으로 공급한 돈이 유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그걸 산다. 중앙은행에서 그걸 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은 중앙은행 금고로 들어가고 중앙은행 금고에 있던 신사임당이 바깥으로 유출하는 거죠. 그게 통화 공급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딱 어떤 형태든 간에 한국은행 창구에서 시중으로 돈이 나가면은 통화가 공급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돈을 쓰면은 쓴 만큼 통화가 늘어나요. 그렇죠? 일본은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고 각국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유가증권 등 채권을 매입하면은 채권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고 그 대신 채권을 산 통화는 지출이 되는 거예요. 시중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를 써서 공개시장 조작이다 이렇게 해요. 공개시장 조작 좀 어려운 말인데 번역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공개 시장은요, 영어로는 오픈 마켓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널리 열려있는 증권시장이나 아무 데서 오픈 마켓에서 이걸 샀다가 또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에 채권을 팔으면은 중앙은행에 있는 금고에서 채권이 가고 통화량은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환수를 하는 겁니다.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통화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통화 공급의 경로가 채권, 오픈 마켓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FRB라고 그러죠. 중앙은행이 거기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일요일 저녁인데 딱 발표를 했어요. 금리를 엄청 내리고 채권을 엄청 사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로 미국의 달러를 공급했습니다. 전 세계에. 계속해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미국의 FRB, 중앙은행의 의장, 우리는 총재라고 하는데 거기는 의장이에요. 의장이 버냉키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다가 중앙은행 의장으로 갔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뭐였느냐면은 대공황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런데 대공황과 가까운 큰 경제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케인스. 그거를 연구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가 공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는 최근에 금리를 인상할 것 때문에 날마다 걱정을 해요. 날마다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언제 올릴 거냐, 언제 올릴 거냐. 그런데 요즘 중국이 좀 어려워지니까 조금 주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미국은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3.7%까지 됐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려고 해요. 금리를 인상하려고 한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경기가 좀 과열될 거를 우려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한 고민이죠. 자, 그래서 통화 공급의 첫 번째 관문은 공개 시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로로 통화를 공급하느냐. 자,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고 그랬어요. 은행이 갖다 맡기는 은행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예금 통장은 있잖아요. 예금 구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금 구자에다 100만 원을 입금을 하면은 은행에서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금고에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망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기업에게 빌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을 맡겼는데 100을 다 빌려주면은 찾으러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는 거죠. 못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을 받으면은 일정한 비율은 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불 준비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은행이 보유한 현금입니다. 여기 은행은 경우에 따라서 중앙은행에다 계좌로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계좌가 있습니다. 그걸 지불 준비금이에요. 그런데 몇 %를 맡겨놓느냐? 그거를 지불 준비율이라고 그래요. 예금 중에 지불 준비금. 20%를 하면은 100만 원을 맡겼을 때 은행이 80만 원만 다른 용도로 쓰고 20은 지불 준비금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쉽죠?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불 준비율을 높이면은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지불 준비율을 30%라고 하면은
은행은 70만 가지고 돈을 운용을 하죠. 40으로 높이면 60만 가지고 운용하죠.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불 준비율이 높아지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더 필요하고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중앙은행에 돈을 더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은 채권도 사고 지불 준비율도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더 낮춘 거죠. 그러면은 시중에 유동성이 이제 아시죠? 새로운 용어 나왔죠? 유동성이 더 풍부해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공급하는 경로가 공개시장에 있고 그 다음에 지불 준비율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것도 쉬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소비자들은 기업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런데 은행은 꼭 예금만 가지고 운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은행이 은행은 대개 몇백 좀 몇천 이렇게 갖고 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갖고 있다. 100억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 갑자기 150억을 대출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지불 준비금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 꼭 필요하면은 어디에 가서 돈을 빌리냐? 은행은 중앙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렇죠? 그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에 대여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너무나 편하죠? 찍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예금을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자율을 붙여요. 그거를 재할인율이라고 합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서 주는 거죠. 재할인율이에요. 그럼 재할인율을 인하하면은 은행으로 볼 때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더 빌려가게 되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재할인율을 인상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의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적게 빌려가겠죠? 그래서 통화를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돈이 공급되는 경로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채권을 매입하는 공개시장.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불 준비율. 은행이 얼마만큼 갖고 대비를 하느냐. 지불 준비율을 조정하는 거하고 은행한테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할인율을 조정하는 거하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은행은 이렇게 저축을 받으면은